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의 김동현 저자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펜타곤을 출입하셨다고 네, 그러는데 맞습니다. 예. 펜타곤이면은 거기가 되게 보안이 되게 센 데잖아요. 맞습니다. 어때요? 거기 막 3중 보안, 4중 보안 막 이런 데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출입 기자들은 이제 따로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처럼 예. 이 출입 기자 그 프레스센터가 있어서 예. 보통 그쪽에서 이제 보통 취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브리핑이나 각종 브리핑 같은 경우는 뭐 장관님도 잠시 올라올 수도 내려오실 때도 있고. 근데 이제 한국하고 다른 거는 국방부 청사에서 정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워싱턴 DC가 하나의 정보회장이기 때문에 네. 뭐냐면 그런 이제 의회가 이제 어쨌든 예산권을 갖고 있어서 네. 그런 이제 싱크탱크나 아니면 그 소모임 같은 데서 사실은 정보당국자가 직접 발로 뛰어서 자기네들 세일즈를 하는 약간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펜타곤에 있으면 네. 거기서만 좀 들리는 이야기들이 네. 확실히 좀 그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다른가요? 뭐 사안별로 다르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국 중심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정책을 보다 보니 가령 이게 한국에서는 뭐 이제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가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면은 굉장히 이게 헤드라인으로 장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경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봐서는 그 이제 책에도 언급했는데 한반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뭐 공으로 따지면 저글링 한다고 하죠. 예. 상당히 많은 공을 이제 동시에 이제 굴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봐야지 한국의 위상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 그리고 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상 이런 게 좀 더 잘 보이거든요. 예. 역학 구도가. 예. 특히나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게 이 동북아시아라는 게 뭐 적성국으로 하면 북한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중 패권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원인이 된 이제 러시아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은 상당히 자가당착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이제 펜타곤발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같이 들어야 돼요. 그럼 그때 계셨을 때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2019년부터 예. 이제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요? 네. 트럼프가 취임하면서부터 미국이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좀 미국이 좀 다 평화를 좀 한다던가 이랬던 네. 건데 네. 그때부터는 좀 약간 다 뭐 리쇼링도 시작하고 뭐 스스로를 좀 챙기기 시작하죠. 맞아요. 미군도 철수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이제 다 축소시키려는 건가? 왜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중국이랑도 사이가 나빠지고 맞습니다. 예, 뭔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은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그 미국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그걸 굉장히 간단 명료한 용어로 그러니까 니네 나쁜 놈, 니네 무임승차하는 놈들 해서 혜성처럼 등장한 게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내에서나 미국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불만이 쌓여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미국의 정치사를 보면 이제 원로주의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미국은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나 지금은 특히 뭐 자원적으로나 그 자기 앞마당에서만 만족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미국 역사의 한 80%는 그렇게 살다 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처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가장 뒤늦게 참가한 나라기도 하죠. 그쵸.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 경찰하기 싫다. 이게 원래 대세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완전 승전국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세계 패권 국가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역사라는 게 사실은 100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도 그 글로벌화 해가지고 물론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해졌고 네. 일반 중산층이나 그 좀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세계 경영을 하면서 손해를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진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가장 가려운 것을 굉장히 잘 긁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서 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예. 중국도 핵보유국이고 예. 미국도 핵보유국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뭐 소련과 미국 간에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재밌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냉전 시대에도 중국과 소련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중소분쟁이라고 1969년에 국경지대 가지고 싸웠는데 중국이 핵 보유국이 된 게 196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두 나라가 핵을 보유한 상태로서 제한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남중국해 문제와 예. 타이완 문제잖아요.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핵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제한된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미국 워싱턴 DC의 이제 큰 우려입니다. 오판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오랫동안 대화를 안 하다가 이제 시진핑하고 이제 바이든이 만났잖아요. 예. 거기서도 가장 중요시였던 게 그래도 소통 채널을 열어놓자.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오판으로 인한 전쟁을 막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우발적으로 나오는 충돌이 확전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냉전 시대 때는 핵 전쟁이 시작되면은 모든 게 끝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예. 이 핵 억제력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핵무기도 지금 전쟁 양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들어서 미국도 그러고 러시아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이 저위력 핵폭탄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한된 전쟁에서 좀 위력이 작은 핵폭탄을 써서 국지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쟁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발 의지를 꺾는다. 근데 이런 셈법이 상대도 갖고 있으면은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전술이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예. 제한된 핵 전쟁이 이게 미국 의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주로 이제 공화당 쪽은 예. 위력이 작은 핵무기로 상대의 의지를 꺾어서 핵 전쟁을 못하게 이게 길을 꺾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예. 이제 민주당 쪽은 대체적으로 이제 작은 핵무기라도 이게 완전히 핵 전면전하고 종말이 될 수 있으니 그런 핵무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보는 시각들이 많죠. 예. 그래서 사실 그게 미국 이제 의회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오판인 게 결국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오판이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데를 보면은 제 책에도 나오지만 예. 사실 줄달리기를 하는 걸 보면은 중국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태평양 건너서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형적으로 본토 병력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쵸. 거기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다 지금 그 항공모함 킬러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대규모 병력을 이제 바다에서 이제 그냥 침몰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많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오판을 한다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완이라는 작은 땅을 미리 다 먹어놓고 그냥 이제 점령했다 선언하고 하면은 미국이 이제 포기할 것이다. 아, 크림반도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오판을 하게 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또 거기다 만약에 이게 중국이 이제 핵무기도 같이 늘리고 있는데 예. 핵 전면전은 이제 미국은 피할 것이다라는 이 오판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죠. 그러면은 미국 지금 입장에서는 그럼 전쟁이 안 날 가능성보단 날 가능성을 더 많이 보고 있고 그걸 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국방부 내에서는 항상 그 평화 시에 전쟁을 대비하라는 게 이제 미국 그쵸. 국방부의 예. 기조이고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필립 데이비스라는 사령관이 있는데 의회에서 증언한 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2026년 그러니까 5년 안에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예. 현역 군인으로서는 사실은 민감한 발언을 처음 얘기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이미 뭐 워싱턴 D.C. 민간 싱크탱크는 이미 타이완의 이제 워게임이라고 하죠. 그 네. 전쟁 시나리오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뭐 이거는 공개되지 않은 거지만 미 국방부 내에서도 일본과 제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비공식적으로 이제 여러 차례 타이완 침공 사태에 대한 이제 워게임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워게임에 한국도 들어가 있나요, 혹시? 그게 제가 물어봤는데 예. 답을 안 해줘요. 그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어쨌든 취재 기자로서 좀 의심스럽다고 보는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 사실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대중국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이 연달아서 타이완 침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한국과 일본과 이 문제를 어떻게 억제력을 발휘할지 공조하고 있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한국을 꼭 그 언급을 합니다. 어쨌든 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아시아에 믿을 보가 이제 일본이랑 한국인 네, 거고. 네, 네. 근데 그런데 일본과 좀 다르게 한국은 지금 북한이랑 대치 중이기도 네, 하고 또 이제 중국이랑도 너무 가깝잖아요. 네. 병력을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완전히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예. 주한미군 역할의 확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암묵적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에만 사용된다고 얘기하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꼈는데 이제 현역 사령관들이 뭐 남중국해 문제, 뭐 좀 우발적인 사태에서 주한미군의 유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붙박이인 주한미군이 차출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주한미군만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쨌든 강국이잖아요, 예. 군사적으로. 예. 그리고 중국에서 가까운 게 우리에겐 취약하기도 하지만 공격하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트럼프 말기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대단한 이제 성과로 이제 홍보했던 게 한국의 이제 미사일 사거리 지침 그걸 해제했어요. 지금까지는 한반도 전역에서만 그쵸. 했는데 예. 근데 왜 미국이 그걸 해제를 허가해 줬느냐를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여기를 침공할 수도 있으니까 병력을 좀 북부 지역에 있는 병력 묶어두는 역할을 그렇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 한국도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배치하니 예. 북경이나 뭐 상하이에 대해서도 뭐 직접적으로 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한미 7공군 같은 경우도 이제 타이완으로 바로 출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고 가령 이제 타이완 침공이 발생했을 때 그 피난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한국의 적극적인 이제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다 제 추정인 거고. 그쵸. 예. 이 이제 예.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 공식적으로는 다 노코멘트다. 네. 예, 그렇지만 추정을 봤을 때 예, 그럴 낌새도 있다.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네. 그러니까 전직 관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가령 책에도 나오지만 그 엘브리지 콜비라는 그 미국의 이제 트럼프 때 이제 기조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략을 설계한 이제 국방부 부차관보가 있는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이제 미국은 동맹이 쌍무적인 동맹 관계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한국이 침공받았을 때만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중국해 문제 만약에 무력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은 거기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 쌍무적인 관계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들었을 때 지금 미국이랑 중국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장성들과 네. 특히 주한미군 사령관 지냈던 뭐 빈센트 브룩 사령관이나 뭐 고위 관리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최소 20년, 30년은 갈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은 네.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중국이 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는 미국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패권을 결국은 엎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한 오래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왜 20년, 30년이냐 하면은 네. 냉전 시대와 다르게 냉전 시대에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왜 미국이 이겼느냐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결국 소련의 이제 경제가 약했기 때문에 무분별한 이제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자멸했다 이렇게 네, 보는 네. 이제 해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또 경제도 같이 이제 막강하기 때문에 네.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그 봉쇄나 그다음에 뭐 군비 경쟁으로는 이제 중국을 그러니까 소련 시대를 잊어라 이렇게 보는 다른 상대다. 경제도 위협적이고 군사력도 위협적이다. 네.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경공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네. 약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멸할 수 있는 구조라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제도 어쨌든 세계 2위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이게 군비 경쟁으로만은 이렇게 지출을 강요할 수 없는 약간 상대라는 약간 인식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미중 정상회담이 잠깐 있었지만 예. 뭐 향후에 내년에 뭐 더 갑자기 더 만나서 뭔가 약간 화해 무드라든가 뭔가 좀 경제 교류가 좀 확대되거나 그러기에는 쉬운 분위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과 시진핑 정상회담도 다들 그러니까 큰 성과는 없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 예.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요. 기본적으로 반중 정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초당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령 특히 이제 대선 국면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중국에게 타협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면 당장 이제 지지율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공간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 선거가 끝나고 나서나야 좀 이야기를 해볼 공간이 나온다. 그럴까요? 아, 선거가 끝나도 결국 이제 시진핑도 네. 이제 원래 중국이 자기네 빛을 감춘다고 도광양회에서 시진핑 시대 들어서 이제 대국 불비를 강조했고 특히 문화혁명을 모르는 이제 80년대, 90년대 그 젊은이들은 굉장히 이제 국수주의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 내셔널리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도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 중심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이제 프로파간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서로 이제 그 패권인 게 1인자를 두고 이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될 경우 좀 전략이 바뀔 게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이게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제가 네. 2019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왔죠. 예. 근데 그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한 행정부 공식 문서가 의회에 딱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제가 첫 보도를 그걸 했는데 언론사 중에서는 굉장히 발언이 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상징성을 쫓는 행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전격적으로 태도를 변화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압박을 점점 더 강화할 것이다. 라는 걸 아예 대놓고 트럼프가 사인을 해갖고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도널드 트럼프 말기에도 굉장히 셌고, 예. 근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이 이제 쌓여왔던 건데 좀 더 그걸 쉽게 이해하려면은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방부가 제출한 이제 국방 안보 전략 보고서 National Defense Strategy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국방백서 같은 건데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국가로서 이제 대응해야 되는 이제 적성국들을 이제 순위별로 나눈 거예요. 예. 근데 1순위 위협에 중국과 러시아를 두고 2순위 위협에 북한과 이란을 두고 3순위 위협에 테러를 뒀어요. 그래서 하는 게 그 20년 동안 미국은 이게 뭐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군비 지출에 소홀히 해왔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다 이제 엄청 컸고 특히 중국은 경제까지 이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패권을 뺏길 수 있다라고 아예 대놓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순위를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뒀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셈법을 그대로 승계했어요. 더군다나 거기서 똑같은 1순위라도 중국을 좀 더 위로 보겠다. 예.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북한과 이란은 순위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 이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어서 중국과는 이제 계속 갈등 구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초당적이라는 게 지금 미국 국민들, 네, 미국 뭐 국민들이. 기업들, 네. 뭐 이제 공무원들 다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애플 같은 이제 항상 이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중국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전략이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해서 그 네. 초환전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이제 전쟁 영역이 있잖아요. 네. 미사일 쏘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경제 부문, 정보 부문 이런 부분에서 계속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네. 그 다음에 뭐 허위 정보 유포, 사이버전.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을 이기려면은 한쪽만 하면 여러 가지 영역을 섞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고 국무식 교리로 이게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뭐냐면 키신저 시대에는 중국이 자본주의 편입해서 민주화를 해서 이게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햇볕 정책이었던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이제 틀렸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면은 우리도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 강경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게 이제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충돌도 나올 수 있다 얘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미국이 중국 대상으로 경제적인 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장 이제 민감한 게 이제 화웨이처럼 이제 그 초정밀 제품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거를 재무부도 나 이제 경제부처도 주도를 하지만 국방부가 지금 다 끼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령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첨단 군사 장비에도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이제 위기 시기에는 이제 화웨이 같은 칩에는 이제 중국제가 들어가면은 미국은 이제 네트워크 군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불량 네. 그 악성 코드를 심어 놓으면은 네, 백도어 같이. 백도어처럼 이제 네. 무력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졌고, 예. 그 다음에 뭐 또 한 가지라면은 이제 트럼프 말기에 결국은 이제 코로나 문제가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국방부가 발표한 게 이제 자기네들 깜짝 놀란 게 이제 그 의료품이나 그 핵심 그런 이제 의료 장비 보니까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 왔던 거예요. 그쵸. 까놓고 보니까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 경제성을 생각할 게 아니라 안전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안보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국 기업과 좀 갈등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이제 어떤 안보 측면에서는 계속 그렇게 드라이브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런 공급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딪히기에는 미국도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몇 년 정도 지나면 공급망이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때는 미국이 이제 거릴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예. 이게 미국도 쉽지가 않은 게 예. 지금 당장 그걸 이제 바로 디커플링하기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냐면 핵심 부품이나 안보와 관련된 뭐 반도체 아니 뭐 핵심 뭐 의학 장비 분류 작업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나 이제 일본처럼 중국에 의존하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걸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한테도 이제 계속 이제 중국에서 그 의존도를 이제 줄여라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 경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된 겁니다. 저도 약간 좀 느낌 이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TSMC가 네. 그 공장을 미국에도 짓지만 일본에도 그렇게 많이 짓고 있거든요. 네, 예. 예전에는 되게 레거시 수준으로만 했는데 점점 나노를 점점 떨어뜨리더니 네, 예. 첨단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왜 굳이 자꾸 이렇게 일본 쪽으로 넘어가지? 일본 쪽도 반도체를 뭐 하려고 하고 네. 최근에 보니까 일본 제철이 미국의 US 스틸도 인수를 하고 네. 그러면서 뭔가 약간 미국이 일본을 좀 많이 챙겨주는 모습이 나는데 이제 일본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은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그 부분에서 공급망 다변화에 관련해서 좀 한국보다 좀 빨랐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설계자 입장에서 애초에 이렇게 좀 계획했던 게 있었고 타이완의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력 침공이 됐을 경우에 결국은 그러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과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시나리오를 보면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해서 가장 먼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이제 그 공장 점거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 리스크를 지금 다변화하기 위해서 좀 옮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국방부에서 나오는 이제 AI 인공지능 기반 이제 보고서를 봤는데 네.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게 일본과 한국도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미국 본토로 다 불려 들어와야 된다. 삼성하고 어쨌든 뭐 일본에도 기업 있겠죠. 미국 본토에서 공장을 지어서 그러니까 그런 공급망을 최대한 중국에서 멀리 타격권에서 멀리 예. 빼자라는 게 좀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드니 네.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저기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미국이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예.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예.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미국 하원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줘 갖고 지금 맞아요. 지금 예. 굉장히 문제가 예. 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미국인들이 그 비용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찰 국가도 좋고 그 러시아를 막는 것도 좋은데 근데 이게 일정 수준의 비용이 이제 하고 미국의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를 많이 따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미국이 이제 외교 안보 이유만으로 우크라이나에게 뭐든지 이제 물밀듯이 돈을 쏟아붓지는 않게 되고 대내적인 리스크를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북한이 이제 플레이어로 이제 참여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신경 써서 극동 지방은 또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북중러가 굉장히 지금 밀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미국이나 동맹도 이제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전쟁에서 보였지만 최근에 드론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항공모함도 그냥 큰 배이지 이제 안전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 드론이라든가 이런 좀 첨단 무기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비대칭 전략 특히 이제 무인기나 아니면 극초음속 미사일 가지고 이제 항공모함들로 때릴 경우에 미국의 이제 진입이 전격적으로 차단이 되잖아요. 예.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엄청난 군비를 지금 증강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미국 예산을 늘리기에 지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그걸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이제 유령함대라고 해갖고 미국도 똑같이 값싼 이제 무인함대 예. 항공모함은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네. 이제 무인함대로 이제 AI로 조정해서 사람은 좀 적게 타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분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전략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예. 문제는 예산입니다. 미국도 어쨌든 그 여유가 없는 시대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군비가 그렇게 책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 1위 군사비 지출 국가라고 보지만 그 인플레이션이나 그 세계 최고의 군사 그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기타 위협을 모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좀 여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맹 니네들이 좀 부담을 더 늘려야 된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다. 라는 이게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조선소도 한번 좀 알아봤는데 네. 예전에는 뭐 진짜 배도 많이 찍어냈었지만 이제 많이 노후화되고 인건비도 너무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군함을 생산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전쟁을 준비하기에는 거기가 더 큰 문제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예. 이게 지금 약간 변혁기이긴 한데 이제는 육해 공군 그리고 우주군까지 최근에 해서 이게 군을 이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땅, 우주, 바다 다 이제 합쳐서 육군도 이제 무인기 바다에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군도 지상전에 참여해야 되고 아메바 같은 군대를 이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군대로 탈바꿈한다는 군 내부에서 지금 개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은 그 예전에 우리 2차 대전만 해도 막 전차 막 찍어내고 이제 막 전투기 막 공장처럼 찍어내면서 물량으로 압도했었던 미국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생산 능력 자체라. 근데 또 군함도 아까 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미국 밖에서는 생산할 수 없다. 그런 법이 있던데 그러면
그거를 뭐 푼다던가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뭐 이게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예. 거칠게 얘기하면은 만약 한반도 유사시 이게 전자권 전환이나 이런 개념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한국이 몸빵을 하고 우리가 지원 사격을 해줄게 아, 라는 개념입니다. 미 예.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이나 다 지금 예. 최우선적으로 지금 조달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무기가 예. 초장거리 미사일 같은 걸 예, 만들고 예,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리치가 긴 이제 무기를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방에서 누군가 몸빵을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몸빵은 동맹국이 하고. 동맹국이 하고. 우리는 이제 위에서 예, 원거리 그렇죠. 타격해주겠다. 예,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은 미국도 이제 여유가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아. 더 이상 이제 6.25 전쟁과 같은 베트남 전쟁과 같은 이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건 대내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유권자 마음들도 일단은 우리가 동맹국이긴 한데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이게 여기서 많은 이 책에도 나오지만 많은 이제 군 고위 관리들이 얘기하는 게 아프가니스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차이가 뭐냐. 그나마 미국이 이게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준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항전의 의지가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은 근데 그냥 무너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지원이라도 받으려면은 일단은 그 국민들이 얼마나 자국 안보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하는 개념이지 자국은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니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러면 효율주의로 바뀌었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자, 한국도 예전에 뭐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일단은 현실적으로는요 네. 가능합니다. 오. 근데 아니 이미 그 뭐 외교관이나 국방부에서도 미국도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는 거고 일본이나 미국, 한국이나 모두 핵 제조 기술에 있어서는 이미 만들 수 있다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폭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한국 국민의 선택이 달린 문제죠. 다만 이 항상 그 핵무장 여론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워싱턴 DC에서 본 소감은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히 네. 이제 핵무장이 이제 핵 주권 뭐 네, 이런 네, 네. 의미에서 이제 북한과의 이제 균형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이제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특히나 의외로 최근 들어서 민간 부문에서는 미국의 여론에서도 소수긴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 용인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보는 소수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예. 근데 그것도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 관점에서는 왜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 주한미군 빼면 되잖아. 왜냐면 핵 우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 그 미국이 핵무기를 유지하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이 이제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뭐 좋은 거 아니냐. 아,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아, 예.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소수의 의견이긴 한데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쪽이라도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예. 비용을 생각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미국의 관리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다만 이게 일단은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당장 이제 NPT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불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 원전이나 이런 걸 모든 걸 지금 그 NPT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이제 핵 사용이 가능한 건데 당장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제재를 받게 되고 이제 이 인터뷰했던 분 중에 고위관리 중에 좀 아이논 특보라고 그 국무부에 굉장히 높은 대북 특사 하셨던 분이 있는데 반문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한국이 중국을 설득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거는 결국 미국 편에 서서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것이다. 그러면은 사드는 방어무기였는데 사드 사태 때 중국이 엄청난 보복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한국이 핵무장을 했을 때 과연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가 핵무장을 할 것이냐? 뭐 할 수는 있죠. 근데 좀 진지하게 좀 국민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예, 예, 그렇죠. 이거네요. 예. 아니면 미국 자체가 이거 좀 승인해 줄 가능성은 아직은 없는 거죠. 아, 지금 그 주류 시각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허용하기 지금 핵도미노 현상이라고 네. 하죠. 그러면 뒤에 일본도. 그러니까 일본은 예. 그 많은 한국민들의 이제 여론과 다르게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핵폭탄을 맞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 대내 정치 때문에 좀 핵무장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여론이 강화되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이나 인도네시아는 뭐 핵무장 안 할 것이냐. 뭐 이런 핵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냉전 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이제 유지해왔던 비확산 제도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의 핵무장이 돼서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남한이랑 북한이 통일이 되면 네. 자연스럽게 핵을 취득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핵을 어떻게 뭐 버릴 수도 없고 그냥 한국이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는데 미국 관점은 어때요? 일단은 미국 관점은 그 페이즈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예전 같았으면은 그 트럼프 때 항상 화염과 분노 시절 네. 그때 막 했을 때는 의회에서도 한반도 핵전쟁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은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이렇게 인도 태평양 사령관하고 이렇게 출석을 하면은 제가 재봤어요. 근데 한 90%는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딱 주어진 답변 시간이 7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 북핵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이 죽었고, 그러니까 약간 암 환자,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뭐랄까, 이게 복부를 갈라봤더니 종양이 엄청 많이 퍼져서 그냥 예. 지금 그냥 의사가 덮은 것처럼 약간 그냥 손바닥으로 좀 가린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뭐 통일이 되면은 뭐 우리 핵무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약간 현실적으로 과연 그 페이즈까지 갈까? 워싱턴 DC에서는 되게 그런 뭐 생각은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아직 시나리오에도 없다. 시나리오에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는 있어요. 지금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재밌는 게 옛날 같았으면 북한만 생각하면 됐어요. 예. 근데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오. 그래서 만약에 예. 실제적으로 이런 워싱턴 DC에서는 이런 논의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의원들이 그 타이완 문제를 물어봐요.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불구하고. 근데 얘기를 하는 게 만약 타이완이 무력 침공을 됐을 때 북한은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했을 때 북한은 그걸 기회로 삼아서 남한을 침공하실 것이냐. 연계해서 보고 있거든요. 가장 남한이 약한 타이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완 문제하고 북한 문제를 같이 보고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좀 많이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지점이 동시에 두 군데서 터진다 이러면은 이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거의 뭐 3차 세계대전에 가까운 그렇죠. 일이 벌어질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지금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느냐면은 이제 한국과 미국만 가지고는 이 거대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그리고 잠재적으로 러시아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을 껴야지 그나마 이 균형이 맞춰진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을 쓰신 계기가 어떤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을 갔다 왔어요. 예. 다산부대 8진 통역병으로 수행을 했고 그 임무 수행 도중에 이제 같은 동료였던 윤장호 그 당시 병장이었죠. 사후 추도돼서 이제 하사로 이제 진급을 했는데 예. 전사하는 장면을 직접 이제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때 우리는 몰랐지만 물론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 이후 최초의 전사 사례였기 때문에 해외 전사 사례였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는 뭐 반미 운동도 일고 막 그랬었지만 미군 장교가 위로하며 오면서 그 얘기를 같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되게 안타까운 죽음이긴 한데 우리는 일주일에 5, 6명 죽는다. 근데
솔직히 동맹국이라는 국가들이 후방에만 있지. 결국 짐은 우리가 다 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원성 어린 약간 말을 했어요. 허신탄에게. 근데 그걸 이제 느끼고 이제 워싱턴 DC에 이제 제가 직접 이제 가보니 그 20년 전에 있었던 그 미군 장교들의 생각이 이제는 워싱턴 DC로 옮겨왔고 주류의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그 사람이 다 승진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중동에서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이 동맹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결국 희생은 내가 다 하고 네, 너희들은 수혜만 얻어간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이제 워싱턴 DC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한국 언론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진영마다 이제 생각이 있겠지만 좀 약간 아직까지는 이제 약간 6.25 당시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미국도 굉장히 실리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걸 되게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 사회가 아직 지금까지는 이제 한반도 중심으로 이제 세상이 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한반도 천동설이라고 이게 제가 졌는데 이 부분에서 좀 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를 좀 기사가 아니라 좀 제가 이제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책으로 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변고가 있을 때 미국이 반드시 도와주러 올 것이다. 네, 그렇죠. 이거를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그거는 쌍무적 계약 관계니까 미국도 그거는 당연히 동맹국이니까 의문을 하겠지만 역할 분담에 있어서 예전 같았으면 미국에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면 이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제 G10 국가로서 우리가 이제 한국이 그만큼 성장을 했으니 우리가 동맹이라는 게 동등한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한국도 우리가 한 만큼 해야 된다. 이게 단순히 이제 국방에만 이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부문, 특히 방군망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게 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애매한 게 이 뭐 수출이나 이걸 미국에만 의존할 수 있는 국가도 아니고 저번에 우크라이나 사건 때도 있었지만 러시아에도 의존도가 좀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 이제 이런 청구서가 날라왔을 때 되게 대처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이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본토에서 공장을 빼라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빼려고 하니 어쨌든 그럼 당장 자기네들 이제 반도체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방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60만 지금은 50만인가 그 대군을 갖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산책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미국에 줄 수 있는 카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패를 그리고 미국이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분석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이 요구한다고 큰 형님이 요구한다고 모든 걸 다 들어준다고 해서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 돼라고 하면은 미국은 이제 예전 같았으면 그냥 봐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과의 거의 초격차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압박을 강화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녀야 되는 패를 좀 더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낸 청구서를 일시불로 갚지 말고 할부로 끊어서 갚아라. 뭐 그럴 수 있고 아니 청구서를 우리가 갚는 대신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렛대로 그들에게 다른 걸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등가 교환까지는 아니지만 협상 카드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좀 더 확실히 줄 건 주고 그다음에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는 그런 약간 셈법이 좀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청구서를 지금 일본에도 제시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본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일본은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일본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설계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사실 그걸 설계해서 그 오바마 정권 때 그 아베 총리를 통해서 그 밑그림을 그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언론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미국이 하는 말은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그 자기 패하고 줄 수 있는 패는 확실히 주고 받을 거는 확실히 받는 그 이해 타산이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그 기저에는 제가 이제 이 책에도 그 우리나라 언론과 이제 그다음에 외교의 약간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일본은 국제사회나 특히 미국의 그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 보고 체계나 이런 게 좀 더 체계화돼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제가 취재한 바로는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으나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많은 외교관들이 자주적으로 얘기를 해요. 결국은 제가 현장을 가봐도 한국 기자나 한국 외교관이나 뭐 한국 국방부에서 파견된 무관들이 없어요. 한반도 관련된 이제 약간 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게 일본 언론, 그리고 일본 외교관.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현장에 있는 정보를 물고 가고 본국에 보고하는 체제가 굉장히 발달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탑다운 형식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그 위정자들이 어떤 정보를 좋아할까를 물고 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 진짜로 그 워싱턴 DC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보고 체계가 좀 위시풀 띵킹으로 이렇게 바뀐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좀 아프더라도 대비할 거는 빨리 말을 해줘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되는데 예, 좀 이제 그런 정보망의 부재도 있다. 네, 맞습니다. 한 일화를 얘기하자면 트럼프 말기 때 이제 주한미군의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를 제가 단독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지시해서 검토한 대내 보고서인데 지금까지 이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건 이제 북한만 있으니까 북한의 유사실 대비하기 위한 동북아 미군의 준비 태세는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그 대내 보고서가 있는데 그걸 입수해서 제가 이제 보도를 했어요. 이걸 이제 지시했던 사람은 이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었고 사실은 주한미군의 이제 역할 변화를 암시한 되게 중요한 보고서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작성했던 분하고 이제 컨택트를 하면서 놀랐던 사실은 이미 이제 일본 대사관에는 이걸 그 공개하기 전에 브리핑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중요한 동맹국인 그 주한미군 배치나 이런 문제도 네. 나오는데 이런 거는 왜 한국 측에서는 연락을 안 했냐? 라고 하니 일본 측에서 미리 알아가지고 사전에 브리핑을 했다고 그걸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만큼 이제 미국의 동향이 굉장히 빠른데 그래서 네. 제가 한국에 있는 국방부 사람한테 이 보고서 제가 이제 보도해서 나갈 것 같은데 좀 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미리 이제 언지를 줬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그걸 발빠르게 보도해서 이제 칭찬까지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워싱턴 DC 있는 무관부는 이런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그 현장에서의 그 대응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급박한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정말 정보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네. 예,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네. 있었는데 미국도 지금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모병이 잘 안 돼요, 지금도? 네, 제가 이제 많은 장성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봤지만 네. 병력도 부족할 뿐더러 수준이 점점 떨어진다고 할까? 네, 그러니까 이 미국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네. 미국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력 모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 지금 가장 이제 미국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미국이 중국과 싸워서 국지전에서도 당연히 이기지.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미국은 중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항상 그 예비군은 항상 있어야 되고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미국이 2개 이상의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굉장히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이제 병력이 좀 축소돼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 쪽에서 주장하는 게 사실은 미국도 지금 군비를 올려야 되고 동맹도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근데 그 제1순위 중국, 러시아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면전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예산을 올려야 되고 그럼 나머지 위협들은 어떻게 하냐? 북한, 이란 이런 부분에서는 그 빈틈을 이제 동맹들이 메꿔줘야 된다라는 논리가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되겠지만 이게 뭐 아까 20년, 30년 얘기했었는데 20년만 지나도 네. 한국이랑 일본은 네. 정말
저출산으로 인구 맞아요. 많이 줄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도 병력이 더 부족해질 거고, 뭐 미국도 지금 모병이 힘든 정도면 뭐 20년 뒤엔 더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사실은 한미 간의 잠재적인 제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참여했던 이제 고위 관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이 현역 복무 기간을 줄였잖아요. 예. 미국은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은 무임승차하는 거라고. 아니 니네 안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내 포퓰리즘 때문에 니네 안보를 니네가 지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줄고 있는데 니네 안 보지 않느냐. 이 문제 그래서 그 줄이는 거에서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진영 논리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진영 논리를 좀 타파하고 좀 진짜로 미국의 그 맨살이 어떤 것인지 조명하고자 이 책을 냈고요. 좀 한 가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소망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보는 국제 뉴스나 이런 것도 보면 항상 그 코너에 있잖아요. 예. 근데 점점 이제 그 경제와 안보 논리가 같이 가기 때문에 점점 이 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태가 당장 이제 한반도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반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관에서 좀 탈피해서 태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그 국격에 맞는 위상을 발휘하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미국에 있는 속마음 이야기를 솔직하게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